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는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 시간도요. 첫 번째로는 가까이 인물을 초대해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까이톡 시간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정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오늘은 개그맨 노우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네, 정말 반가운 손님인 만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간단히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글의 법칙에서의 꾀지 제안과 달인에서의 바보 분장 덕분에 항상 실물은 잘생겨 보이는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실물은 잘생겨 보이는 개그맨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정말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 같은 노씨잖아요. 제가 노무아라고 하거든요, 이름이. 아, 그래요? 네. 어디 노씨? 저 교화 노씨라고. 저는 풍천 노씨. 네네네.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노씨가 흔치 반갑습니다. 않은데. 그쵸? 네. 저 반가운 얼굴을 모셔봤는데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이 네. 풍채가 조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 선을 그으셨다고 또 바로 공격이 들어오시는데. 티나나요? 네. 조금 이제 살이 쪘다. 네. 그러니까 사실, 모르겠어요. 방송을 이렇게 꾸준히 할 때는 이제 매일매일 제 얼굴을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고, 주변에서 이제 모니터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아이를 좀 키우면서, 이제 동네 이제 학부모들과도 많이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 살이 좀 붙었습니다. 동네에서 예. 정말 인기 만점이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풍채가 좋아 보이신다. 이건 약간 농담에 가까웠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 만큼 얼굴이 굉장히 좋아지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노우진 씨 오늘 오랜만에 인터뷰 자리인데요. 네. 그동안의 근황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뭐 방송을 꾸준히는 지금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물 밑에서 굉장히 좀 꾸준하게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백혈병 소아암 이제 후원회에서 이제 홍보대사 활동을 거의 좀 뭐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행사라든지, 네, 이제 행사도 전국 각지 뭐 어떤 장소 이런 거 고르지 않고, 그냥 불러주시면 이제 무조건 가서 열심히 하고 있고,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컨텐츠 제작도 하고 출연도 하고,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나름대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엔잡이 대세라고 하죠. 네. 그만큼 뭐 행사, 유튜브 등 가리지 않고 바쁘게 활동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계신 활동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이제 가장으로서의 역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나이를 봤을 때, 제가 조금 달릴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게 삶에서 일을 구분을 하자면 윌의 영역이 있고 슈드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윌은 하고 싶은 것, 슈드는 해야 하는 것인데 이 두 회전의 밸런스를 잘 조정을 할 때 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자면 어떤 일을 제일 하고 싶으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희 와이프도 모를 텐데, 지금 저도 예전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축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 아들도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엘리트 선수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유소년 축구 관련된 컨텐츠, 그쪽 시장을 한번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러면 네네. 유소년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좀 제작을 하시는 방향을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아마 다른 분들은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축구를 지금 시키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무조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 유소년 축구가 웬만한 이제 국가대표팀 A매치 경기보다 더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고 있고, 야, 제가 저렇게 늘었어? 어이구, 야, 우리 애가 이제 이것도 안 해? 보면서 막 손에 땀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잘하는 팀들, 뭐 유소년 축구팀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또 어느 팀이 강팀이다,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그리고 이 선수는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축구를 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인맥들을 활용해서 좀 찾아다니는 그런 콘텐츠도 좀 기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본업인 이제 개그.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제 뭐 SNS 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좀 짧은 네, 쇼츠 위주의 그런 이제 좀 스케치 코미디 같은 것들도 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봤는데 이 계획이야말로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적절히 아주 절충된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컨텐츠를 하시던지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리고요. 또 궁금한 게 이제 방송 활동이 뜸하셨잖아요. 그동안 혹시 개인적으로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풍채?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뭐냐면 방송을 조금 떠나서 이제 다른 쪽에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예, 제가 바쁘게 움직일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주는 이제 친구들이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방송보다도 이제 다른 쪽으로 뛸 때는 좀 연락이 좀 소원한 친구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 아, 이 친구는 나의 이런 면을 보고 다가온 거구나. 근데 하지만 지금도 연락이 잘 되는 친구들은, 아, 이 친구가 찐이구나. 약간 이제 이렇게 좀 갈리면서 진정한 좀 어른이 돼가는, 예,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변에 모두를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예, 마지막에 딱 챙겨야 될 사람들이 보일 때가 온다.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약간 진짜 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과정을 거치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개그맨 노우진 하면 떠오르는 유쾌한 이미지가 또 저희에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어떤 개그나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자신 있는 개그는 약간 뻔뻔한 개그를 좋아하거든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춤을 못 추는데 춤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면서 춤을 막 못 추는, 근데 얼굴은 뻔뻔한 그런 류의 개그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잠깐 힌트를 드리자면 퇴마사라든지, 근데 실제로는 겁이 많고, 예, 그렇지만 얼굴만은 뻔뻔한, 네, 약간 그런 느낌의 페이크 다큐, 네, 그런 류의 좀 콘텐츠를, 예,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주로 언행 불일치식의 개그를 좋아하신다. 그렇죠. 이렇게 저는 기억할 수 있겠네요. 몸치고, 네. 예, 뭐 특별히 랩을 잘하지도 않고, 노래를 잘하지도 않고, 근데 보컬 레슨, 댄서 트레이너, 그런 류의 뻔뻔하게 나가는, 네네. 그런 쪽이 가장 좀 자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또 요즘에 부캐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뻔뻔한 부캐를 밀고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달인 할 때가 어떻게 보면 그게 부캐였던 것 같아요. 저는 데뷔 전부터 원래 꿈이 MC였거든요. 네, 그리고 데뷔하기 전에도 저는 MC 일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동기들 뭐 너무 많이 있지만, 뭐 신봉선 씨, 유미상 씨 너무 많이 있지만, 항상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개콘을 한 3년, 4년만 하고 나가서 버라이어티 MC가 될 거야. 예, 근데 다들 제가 달인을 할 때 그 MC 된다는 친구가 수염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예, 가만히 있을 때 저를 우습게 쳐다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제 부캐였던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말하고 싶고 막 너무 하고 싶은데 무대 위에서만큼은 바보 분장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 또 내려오면은 밖에서는 말 많이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캐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아마 다시 만들어도 뭐 좀 잘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이 우리 개그맨 노우진의 인생 2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찌질이 가만히 있는 역할이 있었지만 사실은 MC로 하고 있다는 본능을 숨기고 계셨던 거잖아요. 제가 다들 무대 위에서 넌 심심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달인할 때.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김병만 씨가 막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다음 소품 내가 뭐 챙겨줘야 되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저 얘기 해야 되는데 속을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머릿속이 바빴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예. 반전 매력을 오늘 이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서 전해주고 계시는 개그맨 노우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이제 개그계에 굉장히 오래 계셨던 만큼 이제 개그계의 트렌드 파악에도 좀 빠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후배들의 개그나 프로그램을 보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친구들의 개그를 보면 호흡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제 위에 세대 이제 선배님들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런 거 좀 느끼거든요. 개그가 좀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하나 딱 던져놓고 그냥 웃기면 끝. 그러니까 너무 호흡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한번 따라서 해보려고
몇 개 그런 컨텐츠를 해봤는데 확실히 제 입맛에는 또 그게 안 맞아요. 또 제가 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느낀 게 후배들을 따라하기보다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개그를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개그를 하면서 차라리 타겟층을 우리 세대로 맞추자. 예, 젊은 층은 후배들에게 놓아주고, 예, 저희는 이제 저희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그. 네, 그래서 그냥 그 후배들의 개그는 재미있게 보고만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방금 개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해안을 들은 기분입니다. 무조건 트렌드를 편승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수요층에 확실한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달인 그리고 정글을 오가며 노하우를 쌓은 우리 개그맨 노우진 씨의 귀한 조언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예전보다 개그 무대가 사실 유튜브나 SNS 쪽으로 옮겨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면 유소년 축구 관련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신다 하셨는데 아무래도 쇼폼 같은 컨텐츠 위주보다는 좀 기존의 포흡이 긴 프로그램으로 이어가실 생각인가요? 사실 지금 제가 제 아들 축구 관련된 이제 영상들은 제가 직접 편집을 해서 올리고 있는데 편집 실력이 제가 형편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냥 쇼츠로만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조금 긴 호흡으로 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그런 것도 좀 담아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이고 아마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개그적인 요소의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원하실 것 같은데 그 두 가지를 한번 다 잡아보고 싶은 게 물론 이제 뭐 욕심입니다만 꿈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에는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즐거운 포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노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관객분들 앞에 선다면 혹시 어떤 이미지로 나가고 싶으신지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실까요? 그냥 만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뭐 식당이나 어디 그게 들어가도 와 이게 아니고 그냥 아이고 이제 왔어요. 뭐 이렇게 그냥 만만히 다가올 수 있는 부담 없는 사람 그런 노우진이 되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막 대해 주십시오. 네. 막대할 수 있는데 막대할 수 없는 사람, 이게 바로 그 노우진 씨의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그럼 인생에서 힘들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이 또 있으실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개그맨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개그맨이 되고부터 지금까지가 쭉 그러지 않았나? 네. 왜냐면 이제 개그맨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남들에게 웃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얼굴 자체가 항상 밝아야 먼저 와서 장난도 치고 그리고 밝은 얼굴로 얘기를 해야 그 사람도 밝아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항상 안에다가 이제 담아놓고 이거를 이제 밝음으로 이제 계속 누르는 거죠. 네. 개그맨이 되고부터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달인과 정글의 법칙 아니십니까? 아무래도 개그맨 김병만 씨와 함께한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 요즘도 연락 좀 하고 지내시나요? 요즘은 이제 각자 사는 게 바빠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방송 외에 지금 다른 일들로 쭉 이제 바쁘게 살아오는 것만큼 그러니까 이제 김병만 씨도 이제 뭐 아이도 있고 지금 이제 제주도 쪽에 넘어가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알콩달콩 지금 뭐 잘 살고 있고 그래서 뭐 예전처럼 막 자주 연락하고 뭐 그런 건 없지만 류담 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전화해가지고 간지럽게 오늘 날이 좋아서 너 생각나서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일 있을 때 가끔씩 연락하지만 이렇게 자주는 연락 못 합니다. 네네네네. 그렇지만 또 언제든지 만나면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한때 즐거운 프랩을 같이 했던 동료 이런 느낌으로 관계를 지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아까 아들의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혹시 편집은 따로 배우셨나요? 편집을 배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예전에 이제 PD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정도만. 그리고 또 많이 알려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못하는 걸 아니까 이건 오빠 어려워서 못하니까 요 정도만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 사람들이 좀 즐겁게 봐주시는 건 아이가 그래도 생각보다는 실력이 좀 괜찮아서 그래서 항상 좀 설레이면서 제가 촬영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이게 모든 콘텐츠가 결국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들을 살아가는 아빠의 마음으로 편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콘텐츠의 진정성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점이 이제 지금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 이외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캐릭터나 프로그램 이런 게 또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렇게 뭐 외지를 나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이제 정글병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지병. 뭐냐면 정말 나가면 너무 힘든데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내 보금자리로 돌아와서 내가 지내왔던 그 화면을 보면 다시 거기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야, 맞아. 저 때는 여기에서 겪었던 스트레스 이런 건 없었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좀 이렇게 좀 외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좀 이제 힘든 환경, 멀리 이렇게 가서 한 번씩 고생하고 좀 오고, 그리고 다시, 이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느껴보고 싶고,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노진 씨의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이어나가게 될지 저조차 너무 궁금해집니다. 유소년 축구 컨텐츠부터 다시 한번 정글로 떠나는 그런 오지 탐험가의 마음까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이어가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랜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뭔가를 좀 앞으로 보면서 좀 더 달려나가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여러분들 좀 찾아뵐 테니까 여러분들도 뭐 굳이 응원까지는 아니시더라도 그냥 가만히 좀 바라봐 주시면서 편안하고 만만하게 저를 조금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노드 씨 이렇게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직접 편집하고 계신 유튜브 프로그램 뭔지 알려주세요. 근데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보잘것 없지만, 네. 이름도 제가 졌거든요. 저희 아들 이름이 노유한이에요. 그래서 유한이, 축구한이. 유한이, 축구한이. 네네네. 네. 거의 이제 쇼츠 위주의 영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보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담 없이 심심할 때마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그 채널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유한이, 축구한이. 네, 여러분 들으셨죠? 감독님 자막으로 꼭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유한이, 축구한이. 우리 노우진 씨께서 열심히 편집까지 담당을 해주시고 있다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가까이톡 시간엔 이렇게 반가운 얼굴 개그맨 노우진 씨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 방송 꼭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요한 경제 이슈를 톡톡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이슈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부터 이 지역에서는 땅이나 집을 사고 팔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계약 후 4개월 안에 전업,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수요자만 더 불편해진다, 이런 반응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톡톡의 첫 번째 이슈, 편지의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그리고 매수자는 4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해야 하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결국 전세 끼고 사는 집, 갭투자는 사실상 막힌 셈입니다. 갭 투자를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완연히 잘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투기성 거래 차단입니다. 올해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약 23%가 법인과 다주택자 거래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허가제와 실거주 의무를 통해 이런 거래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가격 안정 효과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의 거래량은 평균 20에서 30%가 감소됐고 단기 가격 상승률도 절반 이하로 둔화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선 효과 방지인데요. 강남만 규제할 때마다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묶어 수요 이동 통로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 11호 대책에는 대출의 규제 역시 함께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크게 낮췄는데요. 시가 15억 원 초과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내국인 전체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 강화인데요. 문제는 외국인은 이 규제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되고 아이러니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오히려 규제를 덜 받는다, 이런 포인트 맞을까요? 네,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직접 대출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되지만 외국인이 본국 금융기관이나 해외 자금으로 주택을 매입할 때는 이번 한도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국인만 옥죄고 외국인은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도 이번 국정감사 논평에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대출 규제나 자금 출처 조사는 내국인만 해당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한 외국인 4명 중 1명이 중국인이었고 이 중 상당수가 국내 금융권 대출이 아닌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이 대출 규제 강화에도 빈틈, 즉 CCTV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투기 억제용이라고 강조했지만 대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면 시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자금이 수도권 핵심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 토지거래 허가제의 효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도 2019년 이후 토지거래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세금과 대출 규제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통제를 했고 규제 대상도 강남, 서초, 송파 등 일부 고가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정부는 거래 자체를 통제하는 직접 규제, 즉 허가, 실거주, 대출 제한 3중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반응은 좀 어떨까요? 네, 긍정적으로는 단기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7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허가제 발표 직후 거래 문의가 2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큰데요. 중저가 주택은 규제 대상이지만 초고가 오피스텔은 빠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출 규제 역시 내국인만 묶이면서 역차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전망을 갖고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줄고 가격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행된 지역은 3개월 내 거래량이 평균 30%가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이 여전히 문제인데요. 올해 수도권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대비 18%가 감소했고 서울 신규 분양은 5년 평균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 규제 완화 시 가격이 다시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강한 규제 신호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사각지대와 외국인 자금 유입이 좀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는 분명 투기 억제를 위한 강력한 신호이지만 규제의 형평성과 정책 일관성, 그리고 공급 대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성 있는 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누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해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얘기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만 한국 부자 2,400여 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금과 불안, 그리고 삶의 질까지 정말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탈한국 현상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영국의 투자이민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0만 달러, 약 하나로 13억 원 정도인데요. 이상의 유동자산을 보유한 그 개인 중 올해 한국에서 2,400명 이상이
순유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한국은 영국,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많은 순유출국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걸까요? 핵심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조세 부담이었습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였는데요. 주식 등 대기업 오너일 경우 할증을 포함하면 최대 60%까지 올라갑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이 약 15에서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산가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 목적의 이민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정치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꼽혔는데요. 보고서에서도 경제 및 정책 불안 요인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부동산 규제, 세금 정책 변화가 잦고 기업 경영 환경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과 거주 환경이었습니다. 고액 자산가자들은 자녀 교육, 안전, 의료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 이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현상이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먼저 영국은 올해 16,500명의 고액 자산가들이 순유출될 전망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영국 정부가 비거주자에 대한 해외소득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양도세 과세를 강화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웰스 엑싯, 즉 부의 탈출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과거 비슷했습니다. 2013년과 2016년 사이 4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가 떠났는데 이것은 당시 올랑드 정부가 도입한 부유세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초고소득자에게는 75%의 세율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수는 GDP의 0.3에서 0.5%에 불과했고 결국 부자들의 이탈만 불러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프랑스가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자산에만 과세하는 부동산 자산세로 대체했습니다. 프랑스를 다시 부자와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후 프랑스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는 2016년 12,000명에서 2025년 약 800명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정책 전환이 부자 회귀 효과를 낳은 셈입니다. 결국 세금 정책이 부자들의 거주지를 정하는 데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조세 정책이 단순한 세금 징수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도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금융사 에쿼티스 퍼스트 보고서에서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와 자산 이전율을 촉진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조세 개편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과 증여세율의 합리화, 다른 하나는 기업 투자와 고용 창출형 인센티브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벌어서 세금 내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 결국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국내 일자리와 세수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부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유지 전략으로 세제가 개편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세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부담은 결국 자본 이탈과 세수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가 그 교훈을 보여주는데요. 투자, 고용, 기부로 경제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짜 공정한 부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세금은 나라의 근간이지만 그 방향에 따라서 부가 떠날 수도 그리고 머물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의 무증빙 해외 송금의 한도가 연간 10만 달러로 통일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은행 10만 달러, 핀테그나 증권사 등은 5만 달러로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 번에 묶어서 해외 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내년부터 정부가 해외 송금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가동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시중은행은 물론 핀테크, 카드사, 증권사까지 모든 업권의 무증빙 송금이 개인별 연간 10만 달러, 한화로는 1억 4천만 원 정도 한도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은행은 10만 달러, 핀테크와 카드사는 각각 5만 달러 한도로 적용해 왔는데 여러 기관을 돌며 송금하면 증빙 없이도 1인당 100만 달러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꼼수 송금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는 핀테크에서 5만 달러를 보내고 카드사에서 또 5만 달러를 송금을 해도 중복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업권을 통합해 외화 유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합관리 시스템은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을 기반으로 개인별 송금 내용을 합산 저장해 모든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환도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일종의 해외 송금 블랙박스가 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해외 송금과 관련된 고삐를 바짝 쬐는 배경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화 유출 방지, 두 번째로는 달러 보유고 감소 대비입니다. 한미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의 달러 보유액이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외환 시장의 불안 요인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송금 관리부터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논의도 영향을 줬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려면 외환 흐름이 명확히 추적돼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송금이 한눈에 보이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 정식 출범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과 핀테크 간 한도 형평성이 맞춰지고 업권별로 나누어서 송금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분할 송금, 우회 거래 같은 불법 외화 반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핀테크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단기적으로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 업체만 26곳, 그리고 여기에 카드사와 증권사를 포함하면 30곳이 넘는데요. 이들 입장에서는 송금 속도와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한도를 맞추는 대신 신속하고 합법적인 송금 서비스를 개발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국 외화 관리가 강화되면서 이제 무증빙 송금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금 세탁, 그리고 해외 불법 투자, 환치기 같은 그 불법 거래를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 건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내년부터는 외화 송금도 투명성의 시대에 돌입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요한 경제 이슈 잘 정리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톡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슈 살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트렌드는요, 바로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지역의 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한 도시가 사라지는 도시에서 살아나는 도시로 방향을 바꿔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기적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 성공의 비밀을 오늘 우리나라에 적용한 새로운 분석 도구라고 하죠. KLACI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지방의 40% 이상은 소멸 위험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활로를 찾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출발지는 바로 일본 후쿠이현의 작은 도시, 바로 사바이시입니다. 이곳의 변화는 단순한 지역 재생이 아니라 자산의 재해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아마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내리는 곳이라고 하니까 산업이 성장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900년대 초 사바이시는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폐쇄적인 지형, 그리고 겨울엔 폭설, 여름엔 고온다습, 제조업 기반도 굉장히 부족했죠. 그런데 농한기부업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안경산업이었습니다. 자본이 적게 들고 손재주와 정밀함이 필요한 산업이라 여성과 고령자도 참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 하나가 이 도시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몇 년 뒤 안경 공장이 늘어나면서 협업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사바이시는 일본 안경의 90%를 생산하는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즉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례죠. 결국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바이시는 환경 탓 대신 조건을 전략으로 해석했습니다. 눈이 많은 기후는 습도 조절에 유리한 공정 환경으로, 좁은 지형은 밀집 협업의 장점으로 전환했죠. 이후 도심 곳곳에 안경거리, 그리고 체험형 박물관이 조성되면서 산업이 곧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런 정체성 강화는 인구 회복으로 이어졌고 후쿠이아는 일본에서 행복지수 1위 지역으로 손꼽히게 됐습니다. 이제 이런 변화를 수치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KLACI, 지역자산 역량지수입니다. KLACI라고 하니까 이름부터 굉장히 낯선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KLACI는요. 코리아 로컬 에셋 컴피턴시 인덱스, 즉 지역의 자산 역량을 수치로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전국 229개 지자체의 역량을 인구와 경제, 생활과 안전 이렇게 4가지 자산으로 나누어서 평가했습니다. 인구 성장력과 경제 활동력, 생활 기반력과 안전 회복력 등 55개의 세부 지표를 종합해 110점 만점의 점수를 매깁니다. 이전의 단편적인 통계와 달리 KLACI는 균형을 보는데요. 즉 점수보다 중요한 건 바로 조합입니다. 어떤 지역이 어떤 자산으로 버티고 성장하는가, 그 구조를 읽어주는 새로운 지도죠. 나영 아나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성격을 분석하는 MBTI처럼 이거 지역도 자세히 분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KLACI는 인구는 GS, 그리고 경제는 TC, 생활 VM, 안전 RA의 조합으로 16개 지역 유형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GTVR은 4요소 모두 강한 만능 성장형, SCMA는 약하지만 도약 가능성이 큰 잠재형. 그런데 대문자와 소문자로 역량의 세기를 구분해서 같은 유형이라도 발전 단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1등 도시가 아니라 어떤 성격의 도시인가를 보여주는 MBTI식 해석이 가능해진 겁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역을 평가하는 MBTI라는 얘기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방에 관련된 지표는 많았지만 이게 실질적인 정책이나 전략으로 연결되긴 어려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 평가는 대부분 수도권 중심의 절대적인 규모에 치중했죠. 하지만 지방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예컨대 전남의 작은 도시는 인구는 적어도 제조 구조는 탄탄하고 강원은 산업은 약하지만 생활 기반이 풍부할 수도 있죠. KLACI는 이런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약점이 곧 잠재력이 될 수 있음을 데이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즉 지방을 낙후가 아닌 다른 성장 경로로 보는 시각 전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방 관련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 전환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표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상위 10곳은요. 평택, 화성, 용인, 수원, 시흥, 청주, 인천의 서구, 고양, 연수, 남양주입니다. 이 도시들은 인구 경제 안전이 고르게 높습니다. 젊은 층 유입, 산업 다각화, 고용 안정성 3가지가 핵심이었죠. 특히 청주는 유일한 비수도권 도시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생활 인프라는 수도권보다 약하지만 혼인율, 전입률 등 인구 활력이 높아서 내적 성장형 도시로 평가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점수 그 자체가 아니라 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은 문화시설은 부족하지만 안전 인프라가 강했고 연수 서구는 주택 노후도는 약점이지만 인구 경제 지표는 수도권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KLACI는 균형형 지역을 찾는 데 주목합니다. 경제 점수는 낮더라도 벤처 비율이 높다면 그건 성장 가능성의 시그널이죠. 데이터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바로 그게 KLACI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지역의 발전도 단순한 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 KLACI는요, 각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레이더 차트로 보여줍니다. 인구, 경제, 생활 안전의 밸런스를 시각화해서 지자체가 유사 지역과 비교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는 강하지만 이 생활 인프라가 약한 도시라면 문화교육 인프라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정책산업 투자 주체들이 이 지표를 지역 전략의 나침반으로 삼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아무래도 이 지역 전환의 나침반을 활용을 하다 보면 주목할 만한 반전 도시도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천, 전남 순천, 강원 원주가 있는데요. 이 도시는 인구는 적지만 생활 기반과 안전 역량이 높아서 삶의 질 중심 도시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순천은 도시 규모는 작지만 문화 환경 점수가 높아 소멸 위험에서 회복형으로 이동했죠. 이런 사례는 성장은 곧 대도시다라는 공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생존 전략도 감이 아닌 데이터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역의 미래는 데이터의 감각이 좌우합니다.
감에 의존한 지원보다는 이제 자산의 조합을 분석해서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하죠. K-레이시아이는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지역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이 거울은 포기할 이유 대신 가능성의 근거를 보여줍니다. 결국 지방의 경쟁력은 크기가 아닌 조합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바이시처럼 스스로의 조건을 전략으로 바꾸는 도시. 그게 진짜 살아남는 지역의 모습입니다. K-레이시아이는 그 가능성을 수치로 증명하는 도구이자 지방의 미래를 설계하는 새로운 언어입니다. 네, 오늘도 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흥미로운 이야기 잘 살펴봤는데요. 사라지는 지방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지역이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와 맛집, 전시,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승현 아나,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가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 부산 불꽃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바다 위에서 펼쳐지는 수십만 발의 불꽃,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터지는 환상적인 장관, 듣기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리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올해 부산 불꽃축제는 11월 2일 토요일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초대형 축제로 불꽃 그 너머의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음악과 스토리가 어우러진 불꽃쇼가 진행됩니다. 와, 단순히 불꽃만 터지는 게 아니라 음악이랑 스토리까지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폭죽놀이가 아니라 불꽃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공연인데요. 메인 프로그램은 약 25분 동안 이어지는 멀티미디어 불꽃쇼입니다. 네, 불꽃과 레이저, 영상, 그리고 배경음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사랑, 희망, 도전 같은 감정의 흐름을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네, 그래서 관람객들은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연을 감상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와, 정말 마치 하나의 예술 공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꽃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명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불꽃축제를 감상할 때 어떻게 하면 명당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광안리 해변 중앙 구간이 가장 인기 있는 명당인데요. 불꽃이 정면으로 터지는 위치라 가장 웅장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면 밀락 수변공원 쪽을 추천드리는데요.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퍼지는 장면을 천천히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해운대 달맞이 언덕이나 황령산 전망대에서도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불꽃이 터지는 모습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데요. 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로도 유명합니다. 네, 정말 많은 명당을 소개해 주셔서 어디서 봐야 될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꽃놀이 축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 그래도 인파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파를 해치고 축제를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미리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꽃이 시작되기 최소 2-3시간 전에는 자리 잡는 게 좋은데요. 또 교통통제가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필수적입니다.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나 광안역에서 걸어서 이동하면 훨씬 편한데요. 네, 그리고 요즘은 프라이빗 불꽃 감상존이라고 해서 테이블, 음료가 포함된 유료 좌석도 운영되는데요. 네, 근데 이미 티켓 예매가 끝났지만요. 여러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명당 좌석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미리 도착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승현 아나운서가 소개해준 명당들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꽃 축제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먹거리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맛있는 먹거리들이 준비가 돼 있을까요?
네, 먹거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부산하면 또 해산물이 빠질 수 없죠. 광안리 해변가에는 길거리 음식부터 디저트 카페까지 즐비하지만 특히 제가 추천드리는 곳은 밀락회센터입니다. 신선한 회, 조개구이, 해산물탕 등 다채로운 메뉴를 즐길 수 있고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어 불꽃축제 전후로도 딱 좋습니다. 네, 한번 들르면 축제의 맛과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밀락회센터는 저도 예전에 부산 여행을 갔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회니까 여러분도 꼭 들러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우리 승연 아나운서가 부산 사람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은 다 꿰고 있으니까요. 오늘 제 소개 한번 믿고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산 현지인이 진심을 담아서 추천해주는 코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만 해도 바다 냄새가 날 것 같은 이 축제, 이렇게 대규모 불꽃 축제가 매년 열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처음 축제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네, 부산 불꽃축제는 2005년에 시작되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를 기념해 처음 열렸는데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야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주제가 바뀌는데요. 그해의 사회 분위기나 사람들의 바람을 담아 스토리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 불꽃 그 너머의 이야기에는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와, 불꽃이 터지는 광경이 정말 환상적인데 그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까지 있다고 하니까 더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산 불꽃축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대표 프로그램이 바로 시민참여 불꽃인데요. 축제 전 시민들이 직접 사연을 신청하면 그 사연에 맞는 불꽃이 하늘에 터집니다. 네, 예를 들어 10년 만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라는 사연이 선정되면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 불꽃이 터지는 건데요. 감동적인 프로포즈 현장도 많아서 축제 날엔 청혼 성공률이 아주 높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불꽃을 곁들인 프로포즈를 받으면 거절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노리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전략적이고 아름다운 프로포즈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아름다운 불꽃 축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축제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돗자리와 따뜻한 담요는 필수입니다. 바닷가라서 밤바람이 엄청 차갑기 때문인데요. 둘째는 음악 플레이리스트 준비입니다.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배경음악과 함께 들으면 몰입감이 훨씬 크답니다. 셋째, 마지막 불꽃 순간은 눈으로 보기.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들지만 직접 보는 그 순간은 감동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네, 승연 아나운서가 소개해주는 이 꿀팁과 함께라면 더더욱 깊게 축제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을바다와 불꽃, 그리고 음악까지 정말 완벽한 조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밤하늘 가득 피어오르는 불꽃은 단순히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듯한데요. 불꽃이 사라져도 남는 잔상처럼 올가을 부산의 밤도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 승연 아나운서와 함께 부산 불꽃축제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와 감정이 담긴 하나의 예술 공연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늦지 않게 빨리 예매 성공하셔서 불꽃 제대로 즐기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반가운 얼굴부터 주요한 부동산 이슈, 그리고 경제 흐름을 톡톡 짚어볼 수 있는 4가지의 중요한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토대로 이번 주도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트렌드토리의 톡톡의 노무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